자, 삼포 가는 길 보겠습니다. 황석영의 사실주의 소설이고요. 배경은 1970년대. 여기 좀 체크를 해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 1970년대 겨울을 이제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970년대는 어떤 특징이 있었냐? 급속한 산업화, 근대화가 진행되어서 농촌 해체.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돈을 벌려고 다 도시로 떠나는 거예요. 근데 도시로 떠나서 거기서 잘 정착을 하면 또 모르겠는데 거기서도 먹고 살기가 이제 힘든 거죠. 그래가지고 또 거기서도 이제 좀 고생을 하고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을 텐데 그 당시에 농촌 여성들이 뭐 특별한 어떤 기술 없이 그냥 서울에 올라와서 뭐 공장 노동자가 되거나 아니면 가정부가 되거나 아니면 버스 차장 이런 거 하거나 아니면 이제 술집 여자 뭐 이런 일을 하게 됐다. 그러면서 사실은 그렇게 해서 이제 서울로 도시로 올라온 사람들이 그 도시의 하층민의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여기 나오는 인물들은 또 그 중에서도 이제 노동자들이에요. 근데 이제 건설 노동자들, 흔히 이제 우리가 막노동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사실 건설 현장이 항상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항상 뭘 짓고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걸 뭘 지어야 이 사람들이 이제 먹고 사는데 그런 일이 없으니까 그런 일이 있는 곳을 찾아서 떠돌아다니게 돼요. 그러면서 정착의 생활을 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예를 들어 연애를 한다. 근데 이 사람을 뭐 대전에서 만났어요. 대전에서 만나서 연애를 하는데 이 남자가 갑자기 부산으로 가야 된대. 다시 대전에 올 일도 없어. 기약이 없어. 그 사람이랑 어떻게 사귀어요? 헤어져야지.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떠돌이 노동자들은 정착의 생활을 하기도 힘들었고 그래서 연애를 하기도 결혼을 하기도 이제 힘들었다는 거죠. 자, 아무튼 그래서 1970년대 그런 산업화 근대화 진행되고 농촌이 해체되면서 어 요건 또 뭐냐면 고향을 잃고 떠도는 사람들이 생겼다. 사실 이거는 조금 말이 안 되고요. 그러니까 농촌이 해체돼 버리는 바람에 고향을 잃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고 농촌이 해체됐다라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거기 사람들이 다 뭐 없어졌다 이런 건 아니에요. 다만 젊은이들이 많이 도시로 이제 떠나게 된 거죠. 네, 그렇게 보셔야 되고 고향을 잃고 떠도는 사람들이 생겼다. 이거는 고향이 큰 가치 어떤 의미가 없는 건 아닌데 첫째는 내가 갈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떠돌이 노동자니까. 예, 이게 첫 번째 이유. 두 번째는 고향이 산업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향 하면 내가 옛날에 살았던 곳, 그래서 그 옛날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추억이 있고 가치가 있는 건데 그게 이제 다 없어져 버리는 거죠. 산업화로 인해서. 예, 뭐 이런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제 이건 차차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계절 겨울, 요거는 중요합니다. 살아가기 힘든 현실의 모습을 겨울로 표현하고 있어요. 자, 내용을 바로 보시죠. 영달은 인물 나오면 동그라미 하셔야 되겠죠? 어디로 갈 것인가 궁리해 보며 잠깐 서 있었다. 자, 이 영다리가 떠돌이 노동자예요. 떠돌이 노동자. 그래서 일이 있는 곳을 찾아 이제 떠돌아다니는 겁니다. 여기 보면 위에 나와 있죠. 일하던 공사판에 일이 끊기며 새로운 공사판을 찾아가는 상황이다.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떠돌아야 하는 뜨내기 영달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뜨내기 영달의 삶을 보여주고 있지만 영달이만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당시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전형적 인물입니다. 어디로 갈 것인가 궁리해보며 잠깐 서 있었다. 새벽에 겨울바람이 매섭게 불어왔다. 제가 뭐였죠? 아까 겨울이 의미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매서운 현실, 살아가기 힘든 현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밝아오는 아침 햇빛 아래 헐벗은 들판이 드러났고 곳곳에 얼어붙은 시냇물이나 웅덩이가 반사되어 빛을 냈다. 바람 소리가 먼 데서부터 몰아쳐서 그가 섰는 창공을 베면서 지나갔다. 가지만 남은 나무들이 수십여 그루씩 들판가에서 바람에 흔들렸다. 자, 여기 지금 뭐가 쓰인 거냐면 여기 밝아오는 아침부터 여기까지 뭐가 쓰인 거냐?
배경 묘사가 쓰였습니다. 이런 게 묘사예요. 자세히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배경 묘사를 통해서 뭘 나타내고자 하는가? 밑에도 나와 있지만 영다리가 겪게 될 매서운 현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배경 묘사를 통해서. 이게 여러분 그 소설에 보통 갈래적 특징 이런 걸 물어보는 단원에서는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배경의 기능이 뭐냐 이런 걸 물어보죠. 왜? 소설 구성의 3요소가 배경, 인물 사건 배경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물어볼 수 있는 게 인물의 성격, 그죠? 그 다음에 인물 간의 관계, 그 다음이 배경의 특징, 배경의 기능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사건이 어떻게 전개되고 내용이 뭐고 이런 건 이제 사건에 해당하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배경의 기능을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묘사 쓰였다는 것도 꼭 기억하세요. 그 다음 봅시다. 그가 넉 달 전에 이곳을 찾았을 때에는 한참 추수기, 가을이죠. 추수기에 이르러 있었고 이미 공사는 막판이었다. 곧 겨울이 오게 되면 공사가 세봄으로 연기될 테고 오래 머물 수 없으리라는 것을 그는 진작부터 예상했던 터였다. 아니나 다를까 현장 사무소가 사흘 전에 문을 닫았고 영다리는 밥집에서 달아날 기회만 노리고 있었던 것이다. 이런 분들은 밥을 그날 계산을 해서 먹는 게 아니고요. 뭐 이렇게 한 달치 이렇게 계산을 해요. 보통은 선불을 내고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새는. 근데 이때는 이제 후불이었나 보죠. 그래서 후불 그걸 안 내고 도망치려고 이제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뭐 이런 얘기죠.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나가 아니에요. 영다리를 그라고 표현해서 영다리의 내면을 지금 제시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지적 작가 시점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요거 에코 색깔. 자, 그 다음 봅시다. 누군가 밭고랑을 지나 걸어오고 있었다. 해가 떠서 음지와 양지의 구분이 생기자 언덕의 그림자나 숲의 그늘로 가려진 곳에서는 언흙이 부서지는 버석이는 소리가 들렸으나 해가 내리 쪼인 곳은 녹기 시작하여 붉은 흙이 질척해 보였다. 여기도 지금 배경 묘사가 쓰인 겁니다. 그쵸? 다가오는 사람이 숲 그늘을 벗어났는데 신발 끝에 벌겋게 붙어 올라온 진흙 뭉치가 걸을 때마다 뒤로 몇 점씩 흩어지고 있었다. 굉장히 세세한 묘사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 같으면 그냥 어떤 사람이 걸어오고 있었다. 그리고 끝일 텐데 이 사람은요. 그 사람이 걸어올 때 발에 우리가 걷다 보면 이제 진흙탕 걷다 보면은 그 흙이 튀잖아요. 그것까지 지금 묘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굉장히 세세한 묘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적 묘사. 그는 길가에 우두커니 서서 담배를 태우고 있는 영다리 쪽을 보며 왔다. 그는 키가 훌쩍 크고 영다리는 작달막했다. 그는 팽팽하게 불러오른 맹꽁이 배낭을 한쪽 어깨에 느슨히 걸쳐매고 머리에는 개털 모자를 귀까지 가려 쓰고 있었다. 역시 사실적 묘사. 자, 이건 이제 걸어오는 사람을 묘사한 건데 그 걸어오는 사람이 정씨라는 사람이에요. 뒤에 보면 나올 겁니다. 정씨에 대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중략 부분의 줄거리를 보시죠. 영달은 공사가 중단되자 밀린 밥값을 주지 않고 달아났다가 길에서 우연히 정씨를 만나게 됩니다. 자, 정씨를 만났죠. 정씨의 동그라미 하세요. 정씨는 교도소에서 나와 고향인 삼포로 가고 있습니다. 아, 고향으로 가고 있구나. 그죠? 그러면 영다리와 정씨는 같은 처지예요, 다른 처지예요? 다른 처지죠. 약간 달라요. 영다리는 고향이 없죠. 그러니까 뭐 고향이 없다기보다 갈 곳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정씨는 고향으로 가고 있고 그 고향을 어떤 마음의 안식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향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보시면 함께 길을 걷던 그들은 국밥집에 들르고 술시중을 들던 백화라는 여자가 도망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자, 백화라는 여자 이제 뒤에 나올 거라서 동그라미를 쳐둡니다. 그 다음 보시면 작년 겨울에 어디 있었소? 들고 있던 국그릇을 내려놓고 영다리는 언제요? 그 다음 하고 나서 작년 겨울이라고 재차 말하자 껄껄 웃기 시작했다. 아, 좋았지. 정말. 대전에 있었습니다. 옥자라는 애를 만났었죠. 그땐 공사장에서 별 볼 일도 없었고 노임도 실했어요. 살림을 했군. 의리 있는 여자였어요. 애도 하나 가질 뻔했었는데 지난 봄에 내가 실직을 하게 되자 돈 모으면 모여서 살자고 서울로 식모 자리를 구해서 떠나갔죠. 하지만 우리 같은 떠돌이가 언약 따위를 지킬 수 있나요? 자, 요걸 줄을 쳐야 됩니다.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지킬 수가 없어. 무슨 약속이에요? 돈 모으면 모여 살자. 정착의 삶을 약속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이 떠돌이 노동자이기 때문에 정착의 삶을 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약속을 지킬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밤에 혼자 자다가 일어나면 그 애 때문에 남은 밤을 꼬박 세우는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여자가 많이 그리운가 봐요. 그죠? 생각이 나는 거죠. 정 씨는 흐려진 영다리의 표정을 무심하게 쳐다보다가 창밖으로 고개를 돌리고는 조용하게 말했다. 사람이란 곁에서 오랫동안 두고 보지 않으면 저절로 잊게 되는 법이요. 뒤란으로 나갔던 뚱뚱이 여자가 호들갑을 떨면서 돌아왔다. 아유 어쩌나 눈이 올 것 같아. 하늘에 먹구름이 잔뜩 끼고 바람이 부는군. 이놈의 두상이 꼴에 도중에서 가다 말고 돌아올 게 분명하지. 이 두상이 그 백화 잡으러 간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백화를 잡으러 보냈는데 아마 그냥 돌아올 거다라고. 왜? 눈이 올 것 같으니까요. 정 씨가 뚱뚱보 여자의 계속될 수다를 막았다. 월출까지는 몇 리요? 한 60리 돼요. 버스는 있나요? 뭐 오후에 2대쯤 있죠. 인연을 딱 잡아갖고 막차로 돌아올 텐데. 아, 참, 어디까지들 가슈? 영다리가 말했다. 바다가 보이는 데까지. 바다? 멀리 가시는군. 요 큰 길로 가실 거유? 정씨가 고개를 끄덕이자 여자는 의자에 궁둥이를 붙인 채로 앞으로 다가 앉았다. 부탁 하나 합시다. 가다가 22쯤 되고 머리는 길고 외눈 쌍꺼풀인 계집년을 만나면 캐봐서 좀 잡아오시오. 내 현금으로 딱 10,000원 내리다. 정씨가 빙그레 웃었다. 영다리가 자신 있다는 듯이 기대 좋게 대답했다. 그렇게 하슈. 대신에 데려오면 꼭 10,000원 내야 합니다. 아, 암 대답뿐이요. 예서 하룻밤 푹 묵었다 가시구려. 좋았어. 그 다음 그들은 일어났다. 문을 열고 나오는 그들의 뒷덜미에 대고 여자가 소리쳤다. 머리가 길고 외눈 쌍꺼풀이에요. 잊지 마슈. 해가 낮은 구름 속에 들어가 있어 주위는 누런 색안경을 통해 내다본 것처럼 뿌옇게 보였다. 바람이 읍내의 신장로 한복판에서 회오리 기둥을 곤두세우고 있었다. 굉장히 이 배경 묘사가 치밀하고 사실적입니다. 그들은 고개를 쳐받고 이런 것도 지금 배경 묘사예요. 그들은 고개를 쳐받고 신장로를 따라서 올라갔다. 영다리가 담배 한 갑을 샀다. 들판을 스치고 지나가는 바람 소리가 날카롭게 들려왔다. 그들이 마을 외곽의 작은 다리를 건널 적에 성긴 눈발이 날리기 시작하더니 허공에 차츰 흰색이 빡빡해졌다. 한 20채 남짓한 작은 마을을 지날 때쯤에서는 큰 눈송이를 이룬 한방눈이 펑펑 쏟아져 내려왔다. 눈이 찰지어서 걷기에는 그리 불편하지 않았고 눈보라도 포근한 듯이 느껴졌다. 그들의 모자나 머리카락과 눈썹에 내려앉은 눈 때문에 두 사람은 갑자기 노인으로 변해버렸다. 도중에 그들은 옛 원님의 송덕비를 세운 비각 앞에서 잠깐 쉬어가기로 했다. 그 앞에서 신장로가 두 갈래로 갈라져 있었던 것이다. 함석판에 페인트로 쓴 이정표가 있긴 했으나 녹이 슬고 벗겨져 잘 알아볼 수도 없었다. 그들은 비각 처마 밑에 웅크리고 앉아 담배를 피웠다. 정씨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감탄했다. 이야, 그놈의 눈송이 탐스럽기도 하다. 풍년 들겠어. 눈 오는 모양을 보니 근심 걱정이 싹 없어지는데 처음엔 기분도 괜찮았지만 이렇게 오다가는 길 가기가 그리 쉽지 않겠는걸? 가는 데까지 가고 내일 또 갑시다. 저기 누가 오는군. 흰 두루마기를 입고 중절모를 깊숙이 내려쓴 노인이 조심스럽게 걸어오고 있었다. 노인의 모자챙과 접힌 부분 위에 눈이 빙수처럼 쌓여 있었다. 정씨가 일어나 꾸벅하며 영감님 길 좀 묻겠습니다요. 모르슈. 월출 가는 길이 아래입니까? 저 윗길입니까? 윗길이긴 하지만 제가 있어놔서 아무래도 수월치는 않을 거야. 아마 교통도 두절될 모양인데. 아랫길은요? 거기는 월출 쪽은 아니지만 고을셋을 지나면 감천이라고 나오지. 영다리가 물었다. 감천에 철도가 닿습니까? 닿다마다. 그럼 감천으로 가겠구먼. 정씨가 인사를 하자 노인은 눈이 가득 쌓인 모자를 위로 들어보였다. 자, 중략 부분의 줄거리. 길을 걷다 소나무 앞에서 우연히 백화를 만나게 됩니다. 아까 백화 만나면 어떻게 한다 그랬죠? 영다리가 잡아서 국밥집으로 데려간다 그랬어요. 그죠? 국밥집으로 데려가면 국밥집 주인이 10,000원 준다 그랬잖아요. 10,000원 주고 하룻밤 묵게 해주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씨와 영달은 백화 또한 집으로 가는 중임을 알게 되고요.
세 사람은 기차역이 있는 감천을 향해 동행합니다. 응? 아까 분명히 자신 있게 잡아온다 그랬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이게 자 여기 지금 등장하는 이 정씨와 영달과 백화는 모두 시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 돈을 벌기 위해서 도시로 향했던 사람들이고 서로의 어떤 상황에 동병상련을 느끼는 인물들. 네. 그러니까 다들 힘들거든요. 네, 힘든 상황에 처해 있고 특히 이제 백화 같은 경우는 도망쳐서 고향으로 가고 있고 정씨도 고향으로 가고 있고 영다리는 도망쳤고 좀 비슷하죠? 네, 이런 비슷한 상황들에서 동병상련을 느끼기 때문에 이제 백화를 잡아가지는 않습니다. 같이 감천을 향해서 기차를 타러 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가다가 이제 눈이 많이 내렸잖아요. 그래가지고 백화가 춥다 그래요. 그래서 그 폐가라고 하죠. 아무도 살지 않는 그런 집에 얘네가 잠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모닥불 피워놓고 온몸을 좀 녹이면서 자기들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다음 보시면 온몸을 녹일 겸 찾아든 초가에서 각자 살아온 내력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각자 살아온 내력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서로가 좀 가까워지는 알게 되는 계기가 되죠. 그 다음 보시면 여기서부터가 여러분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부분일 거예요. 잘 보시죠. 아직 초저녁이 분명한데 날씨가 나빠서인지 곧 어두워질 것 같았다. 눈은 더욱 새하얗게 돋보였고 사위는 고요한데 사방입니다. 나무 타는 소리만이 들려왔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말하지 않고 각자의 생각에 빠진 거죠. 그래서 말소리는 들리지 않고 나무 탈 때 그 타닥 타닥 하는 그런 소리만 들리는 거죠. 감옥뿐 아니라 세상이라는 게 따지면 다 고해 아닌가. 이 고해는요 위에 나오죠. 고통의 세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는 것 자체가 다 고통이다. 네, 뭐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현실에 대한 이런 부정적 인식, 부정적 현실 인식, 삶에 대한 고단한 현실 인식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씨는 벗어서 불가에다 쬐고 있던 잠바를 입으며 중얼거렸다. 어둡기 전에 어서 가야지. 그들은 일어났다. 아직도 불길 좋게 타고 있는 모닥불 위에 눈을 한 움큼씩 덮었다. 산천이 차츰 희미하게 어두워졌다. 새들이 이리저리로 깃을 찾아 숲에 모여들고 있었다. 영다리가 백화에게 물었다. 그래, 이제 어떡할 셈이오? 집에 가면. 백화는 대답을 않고 웃기만 했다. 정씨가 말했다. 시집 가야지 뭐. 시집은 안 가요. 이제 와서 무슨 시집이에요. 조용히 틀어박혀 집에 농사나 거들죠. 동생들이 많아요. 사방이 어두워지자 그들도 이야기를 그쳤다. 어디에나 눈이 덮여 있어 길을 잘 분간할 수가 없었다. 뒤에 쳐졌던 백화가 눈 덮인 길에 고랑에 빠져버렸다. 여자들은 꼭 그죠? 드라마 같은 데도 보면 꼭 가다가 멀쩡한데 자빠지고 엎어지고 발 뼈가지고 꼭 남자 주인공이 업어주게 하고 그죠? 어쨌든 길에 고랑에 빠져버렸습니다. 발이라도 삐었는지 백화는 꼼짝 못하고 주저앉아 신음을 했다. 영다리가 달려들어 싫다고 뿌리치는 백화를 업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영다리의 따뜻한 마음이 드러나 있습니다. 백화는 영다리의 등에 엎이며 말했다. 무겁죠? 영다리는 대꾸하지 않았다. 백화가 어린애처럼 가벼웠다. 등이 불편하지도 않았고 어쩐지 가뿐한 느낌이었다. 아마 쇠약해진 탓이리라 생각하니 영다리는 어쩐지 대전에서의 옥자가 생각나 눈시울이 화끈했다. 자, 연민 그러니까 이 여자가 어디 가서 뭐 잘 먹지도 못한 거야. 그래서 이렇게 처 마른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보고 있자니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백화가 말했다. 어깨가 참 넓네요. 한 세 사람쯤 없겠어. 그 다음 대기 근수가 모자라니 그렇다고. 그러니까 가볍다는 얘기예요. 네가 가벼워서 그래 라는 뜻이죠. 그들은 7시쯤 감천 읍내에 도착했다. 마침 장이 섰었는지 파장된 뒤인데 장이 끝난 거죠.
뒤인데도 읍내 중앙은 흥청대고 있었다. 이제 장이 끝났는데도 사람들이 아직 남아 있으니까 뭐 술 먹은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러면서 이제 뭐 흥청망청 이러고 있는 거죠. 북적북적. 전 부치는 냄새, 고기 굽는 냄새, 곰국 냄새가 풍겨왔다. 영다리는 이제 백화를 옆에서 부축하고 있었다. 발을 디딜 때마다 여자가 얼굴을 찡그렸다. 정씨가 백화에게 물었다. 어느 방향이요? 전라선이에요. 나는 호남선 쪽인데 여비는 있어? 뭐 차비가 있냐는 거죠. 군용차를 사정해서 타고 가면 돼요. 그들은 장터 모퉁이에서 아직도 따뜻한 온기가 남아있는 팥시루 떡을 사 먹었다. 백화가 자기 몫에서 절반을 떼어 영다리에게 내밀었다. 애정. 고마운 마음인데 애정이에요. 뒤에 가면 이제 또 나옵니다. 더 드세요. 날 업고 왔으니 기운이 배나 들었을 텐데 2배. 역으로 가며 백화가 말했다. 어차피 갈 곳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우리 고향에 함께 가요. 내 일자리를 주선해 드릴게. 그냥 이게 고향에 함께 가자는 의미겠어요? 이제 같이 뭔가 이렇게 이렇게 살림도 이렇게 하고 다 그런 거지.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영다리를 꼬시는 건데 영다리에 대한 그런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거 그 파시루떡 요거 요 소재 요거 중요합니다. 영달에 대한 백화의 애정을 드러내는 소재, 뭐 고마움을 표현하는 소재라고 해도 말이 되고 정서적 유대감이라고 해도 말이 됩니다. 자, 그다음 보시면 나야 3% 가는 길이지만 그렇게 하지. 어차피 영다리는 갈 데 없으니까요. 정씨도 영다리에게 권유했다. 영다리는 흙이 덕지덕지 달라붙은 신발 끝을 내려다보며 아무 말이 없었다. 요거 중요합니다. 내적 갈등을 하는데요. 왜 내적 갈등을 하느냐? 이제 뒤에 보면 나오는데 아까 처음 얘기했죠. 얘는 정착의 삶을 살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떠돌이 노동자기 때문에 이거죠. 네. 그래서 이제 갈등을 하는 겁니다. 대합실에서 정씨가 영다리를 한쪽으로 끌고 가서 속삭였다. 여비 있소? 빠듯이 됩니다. 비상금이 한 1,000원쯤 있으니까. 어디로 가려고? 일자리 있는 데면 어디든지. 결국은 영다리는 이제 백화를 따라가겠다는 생각은 없어요. 못하는 거죠, 차마. 스피커에서 안내하는 소리가 웅얼대고 있었다. 정씨는 대합실 나무 의자에 피곤하게 기대어 앉은 백화 쪽을 힐끗 보고 나서 말했다. 같이 가시지. 내 보기엔 좋은 여자 같군. 그런 것 같아요. 또 아루? 인연이 닿아서 말뚝박고 살게 될지? 이럴 때 아주 뜨내기 신세를 청산해야지. 영다리는 시무룩해져서 역사 밖을 멍하니 내다보았다. 백화는 뭔가 수군대고 있는 두 사내를 불안한 듯 지켜보고 있었다. 영다리가 말했다. 어디 능력이 있어야죠. 결국은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 아까도 그러니까 대전의 옥자와 헤어지게 된 것도 이것 때문이죠. 그렇죠? 결국은 능력이 없기 때문이죠. 삼포에 같이 가실라우? 어쨌든 영다리가 뒷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500원짜리 2장을 꺼냈다. 저 여자를 보냅시다. 영다리는 표를 사고 삼립빵 2개와 찐 달걀을 샀다. 요거. 이것은 영다리의 마음을 드러내는 소재입니다. 백화에게 그는 말했다. 우린 뒷차를 탈 텐데 잘 가슈. 영다리가 내민 것들을 받아진 백화의 눈이 붉게 충혈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헤어져야 하니까요. 같이 잘 가슈라는 건 같이 안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 여자는 더듬거리며 물었다. 아무도 안 가나요? 우린 삼포로 갑니다. 거긴 내 고향이요. 영다리 대신 정씨가 말했다. 사람들이 개찰구로 나가고 있었다. 백화가 보퉁이를 들고 일어섰다. 정말 잊어버리지 않을게요. 그 다음 백화는 개찰구로 가다가 다시 돌아왔다. 돌아온 백화는 눈이 젖은 채로 웃고 있었다. 내 이름은 백화가 아니에요. 본명은요. 이점례예요. 이점례라는 본명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시험에 진짜 많이 나와요.
진짜 많이 나거든요. 여기 답이 있습니다. 왜 이름을 밝혔냐? 도대체 왜 이름을 밝혔냐? 이거예요. 이겁니다. 깔아주시고요. 정씨에게 마음을 열고 자신을 보이는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보이는 거고요. 인간적 유대감을 느꼈다. 너희도 그렇잖아요. 진짜 친한 친구한테는 나의 진짜 나의 모습을 보이고 싶잖아요. 나를 좀 더 잘 알아줬으면 싶잖아. 그죠? 친구니까.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자신의 본명을 밝히고 떠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사실 여기까지는 이제 주된 내용이 이들의 어떤 고단한 삶 이것도 있고, 그 다음에 영달과 백화의 사랑 이야기. 그러나 그것이 현실적 이유로 좌절되는 거죠.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이걸 좀 이렇게 쓸 수는 없나? 잠시만요. 이렇게 좀 써봅시다. 현실적 이유로 좌절되었다. 그렇죠? 여기까지는 이제 이런 이야기예요. 이런 이야기인데 이 뒤에는 이제 조금 내용이 달라집니다. 그 다음 보세요. 그들은 나무 의자에 기대어 1시간쯤 잤다. 깨어보니 대합실 바깥에 다시 눈발이 흩날리고 있었다. 나오죠? 밑에. 눈은 계속해서 이런 고난을 의미합니다. 기차는 연착이었다. 밤차를 타려는 시골 사람들이 의자마다 가득 차 있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담배를 나눠 피웠다. 먼 길을 걷고 나서 잠깐 눈을 붙였더니 더욱 피로해졌던 것이다. 영다리가 혼잣말로 며칠이나 견디나? 뭐라고? 아니요. 백화란 여자 말이에요. 저런 애들 한 사날도 촌생활 못 배겨나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영다리는 계속해서 이 백화라는 여자를 생각하고 있죠. 그쵸? 영다리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정씨는 이미 뭐 다 보낸 사람인데 영다리만 생각을 하고 있죠. 사람이 좀 나름이긴 하지만은 뭐 그럴 거요. 요즘 세상에 1, 2년 안으로 인정이 휙휙 변해가는 판인데 그 밑에 보시면 여기 있죠. 산업화로 인해 변화가 굉장히 급속도로 변해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절대 좋은 맥락으로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인정이 변해버렸다는 건 옛날 인정은 좋았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근데 지금 인정은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산업화로 인해서 이런 인정이 없어지고 인간성이 메말라가고 이렇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시 옆에 앉았던 노인이 두 사람의 행색과 무릎 위의 배낭을 눈여겨 살피더니 말을 걸어왔다. 그 다음 보시죠. 어디 일들 가슈? 아니요, 고향에 갑니다. 고향이 어딘데? 삼포라고 하십니까? 오, 알지. 우리 아들놈이 거기서 도자를 끄는데. 도자는 이제 불도저예요, 불도저. 삼포에서요? 그 어디 공사 벌일 때나 됩니까? 고작해야 고기잡이나 하고 감자나면은 돼요. 자, 이게 이제 정씨가 생각하는 삼포는 이런 곳이에요. 시골이죠, 시골. 그죠? 이게 정씨가 생각하는 삼포입니다. 그런데 몇 년 만에 가는 거요? 10년? 노인은 그렇겠다며 고개를 끄덕였다. 말도 마루. 거긴 지금 육지야. 바다에 방둑을 쌓아놓고 추럭이 수십 대씩 돌을 실어 나른다고. 뭐 때문에요? 낸들 하나 뭐 관광 호텔을 여러 채 짓는다면서 복잡하기가 말할 수 없대. 동네는 그대로 있을까요? 그대로가 뭐요? 맨 천지에 공사판 사람들에다 장까지 들어섰는걸. 그럼 나룻배도 없어졌겠네요? 바다 위로 신장로가 났는데 나룻배는 뭐했어? 사람이 많아지니 변고지. 사람이 많아지면 하늘을 잇는 법이거든. 자, 요거 변고 부정적인 겁니다. 하늘을 잊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인간이 너무 이제 인간 중심의 문명을 발달시키다 보니까 이런 하늘을 잇고 안 좋은 일을 벌인다. 뭐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도시화 산업화를 문명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다가 있다는 것은 이건 하늘이 만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위에다 다리를 깔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이 하늘의 뜻을 거스르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했던 거죠. 그 다음 보시면 작정하고 벼르다가 찾아가는 고양이였으나 정씨에게는 풍문마저 낯설었다. 그러니까 이 풍문을 전해주는 게 노인이죠. 옆에서 잠자코 듣고 있던 영다리가 말했다. 잘 됐군. 우리 거기서 공사판 일이나 잡읍시다. 그때 기차가 도착했다. 정씨는 발걸음이 내키질 않았다. 왜요? 마음의 정처를 방금 잃어버렸던 때문이었다. 그러니까 정씨는 교도소에 갔다가 자기의 마음을 다잡고 자기 마음의 안식처로서 고향을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고향을 가고 있었던 거, 삼포로 가고 있었던 것인데 그 과정에서 이 노인에게 삼포의 소문을 듣게 되고요. 그러면서 마음의 정처를 잃어버린 것이죠. 어느 길에 정씨는 영다리와 똑같은 입장, 고향을 상실하고 정처 없이 떠도는 입장이 되어버린 것이죠. 기차가 눈발이 날리는 어두운 들판을 향해 달려갔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거 꼭 아셔야 돼요. 정씨의 내면과 유사하다. 목적지 없이 계속해 떠돌아가는 영달과 정씨의 앞으로의 삶. 긍정이냐 부정이냐. 어두운 들판이니까 부정이죠. 그래서 부정적 미래. 이 사람들의 미래가 그리 녹록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좀 이제 살펴볼게요. 작품의 줄거리를 정리해보자. 네, 이건 뭐 정리를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 작품이 전하고자 하는 바를 이해해보자. 일단 등장인물의 상황과 처지를 정리하고 이들의 공통점을 파악해보자.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설의 기본 구성 요소, 인물, 사건, 배경 중에 인물에 해당하는 거죠. 그렇죠? 인물. 그래서 정씨라는 인물, 영달이라는 인물, 백화라는 인물의 특징. 보시면 고향을 떠나 타지를 떠도는 뜨내기 삶, 떠돌이의 삶을 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고단한 처지의 인생들이다. 그래서 정씨는 삼포로 돌아가고 있고 백화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영다리는 그나마 고향도 없어요. 근데 정씨는 그 고향을 잃어버린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자 3번 이 작품에 드러난 갈등을 보기와 관련지어 생각하며 서사갈래의 특성을 알아보자. 중요하죠. 갈등. 자, 서사갈래의 또 하나의 특징. 그러니까 서사갈래의 구성 요소는 인물 사건 배경이지만 그 인물들이 배경 속에 등장을 하고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갈등이 드러나게 돼요. 예, 갈등이 생깁니다. 이제 그 갈등을 통해서 사건이 전개되는데 그 갈등이 여기 보시면 이제 1970년대 본격적 산업화. 자, 이 산업화는 농어촌의 황폐화. 그렇죠? 그리고 고향을 떠난 이들의 어떤 방황과 소외감, 그 다음에 빈부격차, 네, 뭐 이런 것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이 여기 지금 나오는 영달이나 백화나 정씨 같은 사람들이 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시의 하층민을 차지하게 되고 거기서도 이제 정착을 못하는 사람들은 떠돌이의 삶을 살기도 하고요. 아니면 서울로 올라갔다가 서울의 변두리에서 하층민의 삶을 살다가 거기서도 도저히 견디지 못해서 이제 뛰쳐나온 사람들이 그 주변의 위성 도시들로 가서 정착을 하게 돼요. 그게 이제 부천, 그다음에 의정부 이런 도시들, 그 위성 도시들이라고 하는 그런 곳이에요. 그걸 소설로 만든 게 이제 나중에 배우시게 될 원미동 사람들 이런 작품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1970년대 산업화와 관련된 배경이 정말 소설에 많이 등장하고 여러분이 배우는 소설들에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배경을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넘어가고요. 자, 네 번째. 이번에는 시점입니다. 자, 소설의 또 하나의 특징인 시점. 일단 여러분 시점이 나오면 무조건 뭘 찾으라고 그랬냐면 나를 찾으라고 했어요. 진짜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시점이 나왔다. 그러면 이제 나가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나가 있는지를 찾아보자. 나가 있다면 1인칭이란 얘기고 나가 없다면 전지적 작가 시점이란 얘기입니다.
3인칭이란 얘기죠. 근데 3인칭 관찰자 시점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냥 나가 없다 그러면 3인칭인데 거의 전지적 작가 시점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보기처럼 바꿨대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우린 산포로 갑니다. 거긴 내 고향이요. 자, 얘들아, 님들아, 잘 봐. 애들이 가끔 보면 이런 나를 보고 나가 있네요. 1인칭이네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안 돼. 따옴표 안에 있는 나는 아니에요. 에? 따옴표 안에 있는 나 말고 머뭇거리고 있는 나 대신 정씨가 대답했다. 이런 거요. 이런 나요. 서술에 있는 나요. 아시겠죠? 그럼 이거 어디예요? 지금 백화가 그거잖아요. 아무도 안 가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그죠? 그랬더니 정씨가 우리는 산보러 갑니다. 거긴 내 고향이요. 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때 누구 대신 대답한 거예요? 영달이 대신 대답한 거죠. 얘가 영달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영달이를 1인칭으로 하는 시점으로 바꾼 거죠. 이해되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 이 각각의 시점의 특징을 좀 알아두세요. 전지적 작가 시점은 모든 인물의, 그러니까 사건의 모든 부분을 드러낼 수 있죠. 네. 모든 인물의 심리를 드러낼 수도 있어요. 이게 전지적 작가 시점의 특징이고요. 1인칭 주인공은요, 주인공의 내면 심리를 가장 잘 드러낼 수 있어요. 왜? 전지적 작가 시점보다 더 잘 드러나요. 왜냐면 자, 전지적 작가 시점은 어쨌든 영달이라는 인물의 내면을 다른 사람, 서술자가 서술을 하는 거예요. 근데 1인칭 주인공은 내가 내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내가 내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진솔하게 들릴 뿐더러 자세하게 드러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1인칭 주인공의 또 다른 특징은 대신 다른 인물들의 내면은 드러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1인칭 관찰자. 1인칭 관찰자는 비교적, 뭐 100%는 아닙니다. 100%는 아니지만 비교적 사건을 객관적으로 제시할 수 있어요. 비교적 객관적. 100% 객관적이지는 않을 수 있지만 비교적 객관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 되셨죠? 그 다음에 이것도 있네요. 자기 얘기를 자기가 직접 하기 때문에 친근감을 느낄 수 있다. 끝.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적용 활동, 뭐 본인의 활동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생략을 하도록 할게요.